안녕하세요. 자, 사회정책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사회정책 분석의 단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자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를 따로 빼가지고 할까 했는데, 중간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해관계자 분석 부분을 오늘 같이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회정책의 분석의 단계는 정책 평가죠. 주로 이제 정책의 기획하고 집행,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 단계별 정책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정책을 평가하는 거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 단계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면, 크게 보면 이제 0으로 했는데, 이거 이제 정책은 이미 실시됐으니까, 정책의 가능성 평가라고 하는 거를 요새 하기도 해서 요거를 이제 별도로 앞에다가 이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가능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책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애당초 정책으로 하는 안 되는 거를 정책으로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책의 효용성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책 가능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책으로서 수립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를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문제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정책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사회정책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행위가 이제 주로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거를 정책화 되어야 하는 문제로 선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자, 다양한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고려되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의 의제 평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선정된 의제가 적합한 거였는지를 평가하는 게 두 번째 정책 의제 평가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정책 결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책 의제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는 걸로 결정하는 결정 과정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정책으로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책에 대한 설계 평가. 정책이 결정된 거를 정책으로 기획하는 단계에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제대로 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또는 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정책을 설계했느냐라는 겁니다. 부적절한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책의 집행평가. 정책의 집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설계된 정책이 원래 기획된 의도, 설계된 방식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전달 체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 정책이 전달 체계에 따라서 집행되는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책의 결과 평가죠.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책의 대상이 됐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 앞부분 0, 1, 2, 3 정도까지가 정책의 효용성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의 설계와 집행은 정책의 효율성 평가. 특히 이 다섯 번째를 정책 집행 평가를 우리가 정책 효율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섯 번째 정책의 영향 평가 또는 정책의 결과 평가를 정책의 효과성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책 분석을 할 때는 효용성 분석, 효율성 분석, 효과성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자, 효용성은 이 정책이 필요하느냐, 쓸모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쓸모 있는 정책이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주로 기획 단계에서의 정책을 평가하는 게 정책의 효용성 평가고, 효율성 평가는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정책 집행 단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정책의 효율성 평가. 그래서 원래 계획된 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고 전달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효과성. 효과성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니까 정책을 해서 그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는 게 정책의 효과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정책 평가에 관련된 글을 보시면 이 단어를 직접 쓰는 분들도 있고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효용성, 효율성, 효과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의 가능성 평가인데, 자, 이거는 평가 가능성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동어 반복이죠. 자, 정책 가능성 평가는 Evaluation Assessment라고 해가지고 정책 평가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 평가예요. 이거를 이 정책을 평가할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는 정책을 굳이 평가할 의미도 없다거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0번인 거죠. 여기서 정책 평가의 가능성이 없다, 평가 불가능하다, 이건 효용성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번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정책 평가라고 하는 건 평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정책의 문제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정책 문제의 평가는 어떤 거냐면 탐색적 조사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책 수요가 많았느냐. 자, 재난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수요가 없는데 정책을 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 4대강 사업을 한다.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을 한다. 그럼 정책 수요가 있느냐? 4대강 수질 개선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활용하고자 하는 인구 집단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0 몇 조를 거기다가 몰아넣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대상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아니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정책 대상이 우리가 하는 정책의 그 사람들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구 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은 어떻게 되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지역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성인인지 아동인지 학생인지. 그 다음에 정책 문제 해결의 절실성, 이건 이제 얼마나 이게 사회 문제냐인 걸 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건 우선순위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정책 문제 평가에서 따져보는 항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의 의제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은 자, 아까 얼마나 이게 문제로서 절실하느냐, 어떤 집단이 거기에 정책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책 문제 평가에서 따져봤는데, 자, 그러면 정말 절실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걸 이제 의제화해서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데, 정책 기획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이 의제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 어떤 공식적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제 관련 이해관계자가 의제 선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필요성, 절실성이 얼마나 의제에 담겨져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의 선정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개입되었느냐, 당사자가 얼마나 포괄되었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데 안 부르더라. 우리는 별 관계 없는데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됐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신규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공론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 중에서 250명을 뽑아가지고 호텔에 2박 3일인가요? 그때 3박 4일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탈원전, 친원전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걸 쭉 설명하고 250명 너네가 결정해. 그럼 정부가 그대로 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관련 학자들, 원전 학과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반핵을 하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뭐 이런 사람들, 뭐 지역 주민 당사자,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50명을 뽑았는데, 기계적으로 집단들을 쭉 공평하게 선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을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받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옆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그 옆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환경운동을 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과 서울에 강남 아파트 살면서 원자력 발전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하고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갖다 놓고 20명씩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네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른다 했을 때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250명 중에 50명밖에 안 되고 다 다른 먼 지역에서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로 참석해가지고 그걸 결정한다. 그게 정당성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기계적인 평등, 공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공정함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어느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동네 특히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거주민들이 그걸 반대하죠. 자, 그러면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쓰이는 겁니다. 일종의 님비, 집단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막상 그런 욕하는 사람들 옆집에다가 그걸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페인들은 오타쿠들이죠. 오타쿠들은 사실 관계없는 입장에서 아무렇게나 말을 뱉어낸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조작되는 게 있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회학에서 베버가 얘기한 이해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경주에 핵폐기물을 짓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핵폐기장을 유치하면 정부가 몇 천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이 다 찬성을 해요. 근데 경주 시내 전체 폐기장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저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핵폐기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서 고기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하는 사람들, 어부들이나 이런 근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에는 심각한 타격이 직접적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 경주 시민이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공정한 걸까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숫자는 예를 들어서 경주 시민 30만 명이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29만 명은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폐기장 그리 가고 우리는 돈 3천억 받아서 경주시에 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수가 소수를 핍박을 하거나 자기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한두 명씩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와 간접적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물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을 시키는 과정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이 이 정책 의제의 평가, 정책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해관계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별도로 떼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이해관계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관계된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고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현실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또 이해관계자들을 관련시켜서 무언가 정책 결정에 뭔가 정당성을 얻고자 하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표명을 안 해요. 다 뭔가 정당화된, 규범화된 언어로 자기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실제로 어떻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책 참여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대통령, 국회, 정당, 관료, 전문가, 이해단체, 여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국회, 정당, 관료, 전문가, 이해단체들이 정하고 여론이, 언론이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순수하게 정책의 효과만을 고려할까요? 정치적인 거를 고려합니다. 이거 하면 내 지지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내 돈 쓰는 거 아닌데 돈 좀 퍼주지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이제 국회와 정당은 같은 거니까. 뭐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주체가 정당이니까 정당들이 어떤 정책이 표면상 옳고 그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고 나와서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를 무수히 봤을 거예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를 여당이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통합당이죠. 예전에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기더니 자기네들이 야당 되니까 그거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럼 어떤 게 맞다라는 걸까요? 근데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이해관계가 그 정책 이해관계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관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서울시에 용산의 미군 기지가 떠나면 엄청나게 넓은 땅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관료들, 공무원들도 입장이 갈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복합시설, 아파트 단지, 뭐 쇼핑센터 이런 걸로 개발하는 걸 원해요.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공원으로 조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서울시 공무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게 원래 정책의 필요성인데,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청의 공무원,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녹지를 많이 만들었다. 다양한 시민들이 용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가서 즐기면 자기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고, 용산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관할에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이 개발돼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구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공무원들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자기들이 하다못해 승진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연구 용역을 많이 받으면 그 입장으로 자기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가 뭐냐면, 여야라고 해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 여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력의 떡고물을 주워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4대강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있나요? 다 방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KTNG라든가, 자, 담배인상공사죠. 담배인상공사가 또는 한전에서 전문가들 심포지움을 열어가지고 한전에서 전자파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뒤로 보면 한전에서 대부분 연구 용역 몇 억짜리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담배 흡연해봐야 건강에 크게 지장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담배인상공사에 연구 용역 받아가지고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들. 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공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가장하고 이해관계자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해단체는 명확하게 자기 이해관계를 공적인 걸로 포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총이나 노조 명확하죠. 자,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론도 언론이라고 하는 게, 우린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댓글의 영향도 크니까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언론사들도 정치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하다못해 광고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입장도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댓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신문이나 기사를 보는 인터넷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보다가 자기 생각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거죠. 대부분의 댓글은 조작된 겁니다. 일정한 조직적 집단이 여론 조작을 위해서 대량으로 몰려들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이해관계와 가짜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공적인 이해관계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섞여져 있는데, 자, 이런 이해관계를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책 결정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참여자의 자질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적인 사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적 이해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객관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이 아닌 단체들이 공적인 단체로 위장해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책 참여자가 어떤 거냐,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를 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요즘 신문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뭔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 또는 단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이 평가 단계에서 다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를 보면 국회,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까지 되죠. 그 다음에 국회에는 정당뿐만이 아니라 로비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유관기관, 경찰, 민간기관, 기업, 대학, 노동사회단체, 시민언론, 자치단체, 이것도 공무원이지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행정적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거에 관련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정치적 결정을 하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운동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활약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이해관계가 또 나오는 건데, 결정된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인데, 이 정책 결정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수요자의 욕구 및 문제를 반영하고 있느냐, 공공성을 실현시키는 거냐, 결정 과정 및 절차가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문제가 나타나면 여기에 다시 뭐가 개입이 되는 거죠? 결정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었느냐. 전문가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핵발 탈핵이냐 친핵이냐를 결정하는데,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만 다 데려다 놓고 결정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핵으로 결정을 하겠죠. 또는 무슨 원자력공학과 교수라든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그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터빈 만드는 회사 임원들이나 거기 출신들 데려다 놓고 결정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원자력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결정 과정 및 절차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나 욕구를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느냐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여기서는 많이 바라보게 된다. 요게 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고, 이거는 이미 결정된 정책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정책의 설계 평가입니다. 정책의 설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전달 체계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책의 수혜자를 어떻게, 그 대상 범위 분포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효과성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정책을 설계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효율성에 관련된 거죠.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정책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정책 비용 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이제 좀 기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정책 설계 평가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집행 평가인데, 정책의 집행 평가는 이제 주로 이제 전달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작용했느냐.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전달 체계는 딜리버리가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목표하는 서비스가 정책의 대상자에게 실제로 제공됐느냐. 이것도 결국 전달 체계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효용성, 이건 이제 전달 체계만을 대상으로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용성이 있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목표 서비스가 효과성 있게 제대로 잘 제공되었는지, 이거를 정책 집행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영향 평가인데, 자, 여기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요. 아까 얘기했죠. 효과성의 평가. 그래서 문제의 해결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비용, 인력을 들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과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느냐. 자, 2+1 이래가지고 중소기업이 신규 청년을 2명 고용하면 1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국가가 대준다.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첫 번째로 얼마나 많은 그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적용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느냐. 그리고 3년을 버텼느냐. 이런 거를 문제 해결의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 목표와 성과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2+1을 했는데 3만 명 정도를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10,000명밖에 안 됐다. 또는 3만 명을 했는데 4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목표와 실제 성과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입과 산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비용을 얼마를 투입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났다. 1인당 1,000만 원이 들어갔다. 1인당 3,000만 원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3년에서 3,000만 원을 1인당 대줬는데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한 3년 일하더니 다 그만둬 버렸다. 효과가 별로 떨어진다. 산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입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게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모든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런 6단계를 교과서적으로 평가를 하진 않아요. 이제 그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정책의 효율성이나 뭐 효과성을 중심으로 보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런 6가지의 일반적인 정책 평가의 단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을 이제 이해하고, 자, 이런 정책은 효과성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이거는 효용성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이거는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효과성 중심으로 평가할 때는 6단계 중에서 5번, 6번. 효율성 중심일 때는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조를 짜가지고 개별 정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뭐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사업이든 뭐 산림 녹화 정책이든 뭐 산불 방지 정책이든 뭐 여러 가지 인턴 정책이든 일자리 정책이든 여러분들이 조별로 정책을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조별로 정책 평가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책 평가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걸로 그냥 가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